학창 시절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학창 시절 얘기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컴퓨터랑 수학,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제일 좋아해서 이제 혼자 독학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혼자 게임도 만들어 보고 싶고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보고 하다가 뭐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어서 좀 뭐 알고리즘 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게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밌는 거랑 또 잘할 수 있는 거랑 또 이게 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거랑 세 개가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게 잘 일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진학도 하고 정보 올림피아드 취미생활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면. 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네. 하이테크 무슨 이렇게 그 대회 같은데 나가셔가지고 입상도 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거래소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은 해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를 더 잘 알고 싶다, 그리고 뭐 컴퓨터로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해킹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제가 했던 게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해킹 이벤트였었어요. 그리고 제일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 출전했던 그때까지는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성적을 얻었었고요. 그때가 이제 세계에서 3등을 했던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 이벤트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보안 관련된 관계자들, 해커들,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 노턴 같은 이제 안티바이러스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자꾸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서 불과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이제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사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하루 18시간씩 이제 동아리방에서 이제 해킹 관련된 막 문제 풀고 공부하고 합숙하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이제 대회에 나갔고 그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커리어가 중요하거나 뭐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창업을 한다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아직 나는 회사 경험도 없는데 어쨌든 경쟁자들은 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고 뭐 MBA 나온 사람도 있고 대기업 출신도 있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던 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저는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좀 되게 많이 있었었고요. 관련된 뭐 책도 많이 읽고 창업에 대한 어떤 목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비트코인을 좀 접했고요. 아마 누군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버가 없이 뭐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대 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대부분은 사실 서버가 없이 돈을 주고받는다는 말에서 흥미를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서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면서 좀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서버 없이 돈을 주고받는다? 근데 이게 구현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거를 발명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어서 보다 보니 이제 해외에서는 거래소 비즈니스도 막 생기고 있고. 그때가 언제쯤이죠? 한 13년 정도였을 거예요.
거래소도 있고 뭐 일본의 마운트복스라는 거래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고 거기도 가보고 뭐 막 그때 비트페이라는 결제 회사도 나오고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뭐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하고 그러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국내를 보니 아직 시장은 작았고 저는 금융공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보안에도 관심이 많고 뭐 개발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 딱 그 접점에 있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비즈니스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인원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유일한 오너이면서 그렇죠. 창업자예요. 네. 오너이면서 창업자면서 개발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어떠세요? 않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자, 개발 이외의 분야는 사실 경험이 없고 아무래도 남들보다 지식이 짧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CEO들 이제 개발자가 아닌 CEO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저는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들 중 경영하시는 게 그러면은 좀 어려우시다 이렇게. 경영, 비즈니스, 뭐 조직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인데 빨리빨리 공부하고 네, 적용하고 또 오히려 잘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창의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이 오늘 3만 달러 붕괴됐거든요. 주요 화폐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화폐도 다 지금 막 급락 중이거든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네, 오르지 않을까요? 네. 2014년부터 항상 똑같이 얘기했는데 30만 원이었다 20만 원 되면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길게 보면 되지 않을까. 27년에 급등했다 18년에 급락했을 때도 오래오래 보면 되지 않을까 했었어요 저는. 요즘에 좀 기술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코인 있으세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는 좀 처음부터 이 업계가 이제 생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또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나오고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 분류로는 이제 3세대로는 이런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것들 인터체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또 최근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막 엄청나게 뛰어난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이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들은 이제 숙성의 단계에 올라가고 있고 이제 최근에 뭐 디파이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쏟아졌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전엔 나오지 않았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그래도 이제 9월 말에 이제 앞두고 있는 거래소 신고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제 거래소 신고라는 게 자금 세탁 방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또는 유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뭐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등등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창업 이래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이제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뭐 보도에서는 뭐 제1호 네네네. 뭐 신고 수리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사실 순서로 1호가 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뭐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정부의 이제 스탠스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이게 어떤 기술이 될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좀 긍정적인 규제가 또 이 산업의 활성화와 또 피해자를,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규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됐으면 좋겠다. 네.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좀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들 뭐 등등 의무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부과를 하되, 그 외의 것들은 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너무 많은 규제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해외는 지금 어떻죠? 해외는 미국의 경우는 뭐 단적인 예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좀 정부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비즈니스였다라고 하면 상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을 거고요. 지금만큼의 이제 그런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또 코인베이스가 받고 있는 규제들을 보면은 또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뭐 뉴욕에 뭐 비트 라이센스를 딴다거나, 뭐 세금 관련된 것들을 당국에 이제 레포트를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네, 좀 미국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라도 저희 거래소 상장되는 거래소 나오겠죠? 코인베이스처럼? 네. 근데 지금은 네. 분위기를 봐서는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다. 네, 단기적인 네. 단기간에는. 네. 뭐 대표님도 뭐 생각은 하고 계신 거겠죠?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상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상장이 필요한 경우는 좀 재무적 투자자가 엑시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네. 그 거래소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이 없다. 코인 상장 심사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사업 수익 좀 내시기에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코인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래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매출의 사업 목표가 정해져 있었으면은 아마 맞지 않는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저희는 창업했을 때부터 단순히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자, 뭐 유저들이 뭐 이거를 투기에 이용하도록 하자가 저희의 목표는 아니었고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기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에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려면 거래소가 좀 첫 걸음이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좀 그 미래에 좀 방점을,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를 맞추고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2017년 전후가 많이 달랐는데요. 17년 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유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7년에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십만 명의 유저들이, 신규 유저들이 이제 저희 또는 경쟁사의 이런 거래소로 거래를 하기 위해 찾아왔고요. 그런 유저들이 사실 학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보수적인 성장 정책을 좀 유지를 했었어요. 지금에야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대중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키워드와 같이 이제 묶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또 비트코인 투자 붐이 일다 보니 그럼 뭐 알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등등 이런 크립토에 대한 지식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좀 생소하던 때였고요. 단순히 이게 잘못하면은 좀 많은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상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다크코인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다크코인은 프라이버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인 정보나 기록을 숨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래가 되면은 사실 그 예를 들어 은행 기록, 은행 송금 내역이 막 프라이버시로 이제 뭐 저장이 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잘 미래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겠다 싶어서 또 잘못 이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상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크코인을 통해서 어떤 자금 세탁이 일어나거나 어떤 범죄에 사용됐을 때 그 다시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익명성에 대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업계가 다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이것도 어떤 크립토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가치 판단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어쨌든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아마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수수료는 좀 덜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매출은 좀 손해를 봤을 수 있지만 또 대신에 저희는 좋은 브랜드를 그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저희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알트코인 상태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니요. 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또는 뭐 약간 사기성이 있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대량으로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 상장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상장 프로세스에 있어서 꾸준히 뭐 저희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갑자기 대량 상폐하고 이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국내 1호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나 빗소매에서 2월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을 보세요? 약간 그거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때는 저희가 거래량으로서도 제일 먼저 앞섰던 때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게 조금 차이가 났던 거는 아마 그 상장을 좀 보수적으로 했던 게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발주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마 또 더 많은 신규 상장을 해야 됐었을 거고, 저는 그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갑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따라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내에 저희 상장했던 그 암호화폐 그 수가 좀 한정적이었었는데, 이제 제 타사에서 막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가지를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거래량을 많이 가져갔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좀 그런 쪽이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후회하거나 하진 않아요. 호이핑이 이제 설립 이후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좀 네네.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비결은 뭘까요? 저희가 창립하면서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보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고객의 자산을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서 사실 더 많은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첫 번째 목표였고요. 일단 보안은 어떤 거를 해서 보안성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지만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뭐 솔루션, 아무리 좋은 뭐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지켜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서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방화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뭐 서버 단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그 구간들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제 허점이 없어야 돼요. 허점이 없는 걸 기반으로 그 위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한 단계 보안의 레이어를 쌓고 또 그 위에 레이어를 쌓고 쌓는 거지, 그 근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뭐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이런 아키텍처를 좀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을 지을 때도 단순히 뭐 도둑이 들지 않게 한다, 그럼 그냥 뭐 철조망을 두른다고 해서 이게 안전해지진 않잖아요. 아니면은 뭐 창문은 열려 있는데 뭐 집에 현관문에 뭐 비밀번호를 막 15자리 한다고 해서 다 안전해지진 않잖아요. 뭐 창문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뭐 뒤에 벽도 튼튼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출입문도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 울타리가 쳐지면 더 안전해질 거고, 또 그 상태에서 뭔가 뭐 새콤을 달면 더 안전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고, 더 그 위에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아예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 이제부터 보안을 강화하자 해서 보안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호연은 근데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네. 가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은행 이슈가 있죠. 네네. 아니 가입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제가 실제로 세 개를 이제 가입해 보려고 해봤더니 한 군데는 완전 바로 그냥 가입되고 그런 게 약간 진입 장벽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보안성이랑? 일단 지금 좀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은행이고요. 뭐 인터넷 은행과 제휴가 된 데는 조금 더 편하게 계좌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제휴를 맺은 은행이 약간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기는 한데, 네, 뭐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은행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점점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 네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 계획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뭐 사업을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거래소 등록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도화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특근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유예 기간인데 이제 저희 거래소를 등록을 하고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무가 있고요. 뭐 또는 이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과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좀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제도화 과정이 끝나면은 조금 더 확장하는 데에 문신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어떤 저희가 법적인 지위가 이제 또 어떤 법에서도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기존 금융권과도 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서비스 말고 또 하고 있는 코인은 서비스가 있나요? 저희는 일단은 그 암호화폐 특성을 잘 살린 서비스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채굴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서 기존처럼 뭐 어떤 채굴기를 돌려서 채굴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지분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떤 채굴 과정에 이제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새로 생성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그 POS라고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디파이랑 좀 연계를 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좀 주요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